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동거하던 남성을 호신용품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집 주변 지구대를 찾아가 한 달 전쯤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현금 2천만 원을 두고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할머니 수술비라고 주장한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이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섰습니다. 남성은 상습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출소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을 닷새간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전과 19범이었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이트데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 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4명의 남성이 우리 백민경 기자에게 사탕을 줬다 싶으면 손. 받았는 거죠? 이 양반이 왜 이러시오? 진짜 받으셔놓고 왜 준 것처럼 또. 진짜. 진짜 팀장님 깍쟁이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줬습니다, 우리 백민경 기자한테. 저는 뭐 비슷한 거 드렸어요. 비슷한 거 주셨어요? 주신 분들이 왜 손을 안 들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 울진 산불 213시간 만인 어제 오전, 서울 면적의 무려 35%를 태우고 겨우 잡혔습니다. 자, 소방 공무원을 비롯한 정말 이 많은 분들의 사투, 그리고 그젯밤부터 내린 봄비 덕분입니다. 다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재민 분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탕 못 받은 사회부 백민경 기자. 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자, 근데 받았는데 준 것처럼 얘기한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김은배 팀장님 지난주에 방송 펑크 내셨습니다. 못 나오셨어요. 짐작이 가시죠? 확진되셨었습니다. 자, 제가 그날 너무 걱정돼가지고 우리 김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도 이해 안 가는데 이게 지금 감기보다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진됐는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전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쌍꺼풀 수술 예쁘게 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하신 JHW님. 지금 쌍수하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예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루의 유일한 낙은 사건 반장 포기 하신 이초코님, 양양집사님, 최혜진님, 주시쿨님, 오견님, 육성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이 시간 최고의 선택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이근 대위 살아있납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그 훈련 기지를 공습해서 외국인 의용군 180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우리는 이근 전 대위 생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요즘 SNS에 글도 통 안 올리고 말이죠. 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오전 장거리 정밀 무기로 우크라이나 서부의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랑 야보리우 훈련장을 공격했다면서 공습 결과 최대 180명의 용병이 숨지고 또 대규모 외국 무기들을 제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금 지정하고 현재 사적인 참전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근 전 대위가 전에 개인 SNS를 통해서 입국했다는 사실도 밝혔었고 입국 당시에는 SNS를 통해서 또 근황을 알렸었잖아요. 현재까지 별 업로드가 없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니까요. 별일 없기만을 바랍니다. 일단 외교부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꼭 좀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자, 양 변호사님,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임전무퇴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의미심장한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혹시 이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 영상 보시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파리가 불타고 있습니다. 아하. 어떤 여성이 서 있는데 에펠탑을 배경으로 했는데 오! 폭탄이 떨어지고 있죠. 전투기가 날아가고 프랑스 파리 에펠탑 주변에 이 주택가에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건 합성 영상입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 아, 국방부에서 만든 가상 영상인데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걸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영상을 만든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공습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뼈아프게 생각해 달라라는 거죠. 공습을 막아달라거나 전투기를 좀 지원해달라. 뭐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무너지면 당신들도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기준으로 한 76만 조회수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은 유럽 당신들 나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경고이자 또 어떤 같이 싸워달라는 호소겠죠. 좌우 앞뒤 철저히입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자, 블랙박스에서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옮기고요. 자, 1차로로 바로 하는데 광하다. 오, 저 경차. 와, 저 보셨어요? 뒤에서 팡 하더니 지금 인도로까지 가가지고 가게를 들이박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보시죠. 자, 아이고, 이거 골목길에서 또 오토바이가 쾅 했습니다, 이거. 예. 하하, 자. 승현님, 예. 먼저 첫 번째 영상을 좀 보면 예. 이 차선을 바꿀 때 일단 바꾸고 나서 앞으로 좀 갔다가 다시 바꿔야지. 저렇게 대각선으로 바꾸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차선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순차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3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1차선 돌을 때까지 뒤에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차는 차선에 차는 딱 한 대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차선에 차는 두 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뒷차는 분명히 자기 차선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차선은 그 차선에 없는 차였기 때문에 깜빡이 넣고 들어가는 차량이 일단 과실이 있는 걸로 잡힐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뒤에 있는 작은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왔다는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나중에 후방 차량의 CCTV 블랙박스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깜빡이 켜실 때 뒷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깜빡이를 키면은 알아서 피해주겠지,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일단 덮어주시죠. 자, 양 변호사님, 이거는 저 불법 저 포터 차량 불법 주차 저게 없었더라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이제 오토바이하고 결국 이제 작은 사거리인 거죠. 예. 그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을 한 건데 서로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보시면 이제 승용차 운전자 같은 경우는 비상등까지 켜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네요.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거는 못 봤다라는 건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급제동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발견한 것 같고 또 운전자는 뇌진탕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차량 운전자는 뇌진탕이요? 근데 차량 운전자는 또 헬멧까지 썼고 그렇게 큰 머리를 안 다친 피해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뇌진탕을 주장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저도 골목길 웬만하면 피해 다니거든요. 사실 어지간하면 어떻게 아직 이거 이제 뭐 어느 쪽이 속도가 좀 과했느냐 본인은 다 못 봤다고 주장하지만 저럴 때는 이제 볼 수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본인이 직접 못 봤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또 면밀하게 따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다들 아시다시피 과실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양쪽 다 어느 정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고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상폭 터진 이정재.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배우 이정재 씨가 이번에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 잠깐 듣고 가시죠. And the critics' choice is Lee Jung-jae, Squid Game.
thank you, God. Oh, thank you very much, Critics' Choice Awards, and everyone who loved and supported the Squid Game.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예. 네, 저 영상 봤는데 옆에 통역하시는 분도 같이 올라오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영어로 이어가시더라고요. 예. 오마이갓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뭐 내가 얼마나 기쁜지 설명하기 힘들 정도라고 영어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 크리틱스 초이스는 미국 방송 영화 비평가들이 드라마의 작품성과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을 평가해서 주는 상입니다. 아시아 국적의 배우가 저 후보에 오르고 수상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 이정재 씨는 드라마 시리즈 최우수 남자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상식 자리에요.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스필버그 감독을 만난 일화를 소개했대요. 스필버그 왈, 오징어 게임 3일 만에 다 정주행했다. 황 감독 당신의 뇌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찬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울 구로구 개봉동 김지현 여사님은 슬슬 리모컨을 만지고 계세요. 광고 딱 2개, 30초 그거 못 기다리십니까? 예? 지금은 1년 중 비가 제일 예쁜 계절. 몰랐던 봄의 시작, 웨더코트. 계절을 새롭게, 코롱 스포츠. 주문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코지마만의 GSR 기술이 나에게 맞는 코스를 알아서. 동거하던 남성을 호신용품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집 주변 지구대를 찾아가 한 달 전쯤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어제 새벽 한 30대 여성이 지구대를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네. 내가 남자친구를 죽였다. 맞습니다. 오전 1시 반쯤이었는데요. 한 여성이 불안한 모습으로 이제 청주에 있는 지구대에 찾아옵니다. 내가 남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자수를 하는데요.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양쪽 다 30대고 사실혼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지난달 4일에서 11일 사이에 이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결국 숨지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지난달 4일에서 지난달 11일 사이면은 한 달 전인데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30대 여성이 지구대 찾아와서 자기가 남자친구가 거짓말하니까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말했는데 언제 했냐니까 한 달 전에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긴가민가 했지만 현장을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주거지 베란다 있죠. 예. 베란다에 남성이 사망해 있었는데 이 한 달쯤 되다 보니까 바퀴라 하더라도 시신이 부패가 된 상태예요. 상당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을 보고 그 여자친구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발적인 걸 주장한 거예요. 화나서 거짓말해서 화나서 살해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럴 경우에 부검도 해야 되고 여성 진술을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차근차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그 남성이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성이 남성을 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 남성이 잠을 잤다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일 수 있는데 어떻든 여성이 남성을 살해해서 방치했던 거 사건인 거죠. 자, 승현님. 네. 이 남성을 살해한 그 둔기가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이 밤길 안전을 위해서 들고 다니던 그 호신용품이었어요. 사실 뭐 저희 딸도 지금 이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신용품 한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좀 구비해 놓으라라고 했는 게 지금 이제 이 살상무기로 사용된 절대로 이거는 살상무기로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분명히 호신용품입니다. 3단 봉이고 하나는 이제 전기 충격기인데 3단 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이게 강철 코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팔을 바깥쪽으로 쫙 내밀면 3단이 탁탁탁 3개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충격은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이런 호신용품으로 피해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부검 결과 보고서 기타 여러 가지들 좀 종합해 보면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요, 자수를 하긴 했는데 정확한 살해 의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 이웃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듯한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반팔로 쫓겨났다.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쫓겨났다는 거죠? 남성이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뭐 이 두 사람이 지난해 9월부터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지금 가해 여성이 아직 적극적으로 진술을 안 해서 일방적인 얘기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집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도 쫓겨나서 남자가 반팔차로 쫓겨났는데 워낙 날이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방을 내줘서 머물게 해줬다라는 적도 있고,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이 굉장히 여성에 대한 공포심이 커 보였다라면서 겨울에 여자친구를 피해서 집 옥상에서 돗자리로 머물라고 잔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집주인 말만은 아닌 게 인근 주민들도 이 남성이 이 집에를 못 들어가고 집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담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그동안 이렇게 봐왔던 어떤 보통 남녀 간의 어떤 사건들의 유형과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이 완력의 차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그래서 남성이 주로 여성들을 공격하는 쪽이었고, 뭐 고유정처럼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로 어떤 사전에 무슨 뭐 잠을 재운다든지 한 다음에 이렇게 범행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승희 의원님, 이거 좀 독특한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고유정 사건은 그냥 우발적인 그냥 사건. 그러니까 이 한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고유정이가 계획적으로 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맞는 여성 증후군, 그 당시에는 비틀스 우먼스 신드롬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비틀스 우먼 신드롬이 아니라 비틀스 펄슨 신드롬이라 그래서 매맞는 사람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한쪽 당사자가 폭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그걸 지켜보고 갔을 때 매맞는 아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 가해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분명히 이 남성은 그 여성에게 조정되고 있었고, 사실상 그런 어떤 폭력에 익숙해진 상태, 여성에게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어떤 폭행에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남성이나 여성에게 관계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살해 뒤에 은폐 시도까지 했어요. 네, 어떤 심경의 변화로 자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성이 숨졌다는 것도 숨겼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숨기기까지 했었는데, 일단 시신은 원룸 베란다에 방치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는요, 남성의 휴대폰으로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여자친구와 싸워서 연락이 안 됐다, 밀린 월세를 곧 내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집 앞에 남성의 자전거가 서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한 것처럼 위치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은폐 시도까지 했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수를 한 건 또 무슨 심리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그 은폐한 상황에서 사체를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사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신고를 하되 우발적인 사건으로 몰아가자.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 영화 보게 되면은 분리할 때에 말하지 않고 변호사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잘못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무비권을 행사한 다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법망을 좀 가볍게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여성분이 그런 수법을 쓴 것 같아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오늘 오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시간상. 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뭐 살인이고 또 한 달가량이나 방치했던 부분이 사체 유기가 될 텐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전에, 지금은 이제 자신이 해쳤다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뭐 시신은 있지만 실제로 뭐 살해에 의한 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호신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해친 건지 이런 것들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부합되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존의 남성이 혹시라도 폭력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기록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딱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또
속보도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현금 2천만 원을 두고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돈이 할머니 수술비라고 주장한 남성은 보이스 피싱범이었습니다. 남성의 사기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사건 반장을 더 입체감 있게 즐기는 방법, TV로 보고 계시더라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와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실감나고 재밌게 이 시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백 기자. 네. 이게 참 또 보이스피싱이에요. 자, 그런데 한 20대 남성이 택시에 2천만 원이 든 손가방을 놓고 내리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게 지난달 24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부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근데 뒷자리에 뭔가를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현금 2천만 원의 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이 분실한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남성에게 당연히 연락을 취했죠. 자, 그런데 이 전화 통화에서 경찰은 이 사건의 진짜 단서, 실마리를 탁 잡아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뭐가 뭔 얘기일까요? 예. 자, 대체 그 통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 그 돈을 잃어버렸다는 남성, 그리고 직접 통화했던 경찰관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안 물어봤는데 이거를 할머니 병원비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분실 신고를 안 했느냐, 금액이 큰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놨든지 몰라가지고 그걸 찾으러 다녔다 하더라고요. 알겠다. 그래, 이거를 찾으러 올 거면은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인출 내역이라도 들고 온나 하니까는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이거 뭐 이 돈이 뭐 해도 뭐라 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겁니다. 이 돈이 당신이 잃어버린 돈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입출금 내역 갖고 오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돈 돌려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통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게 이거 딱 감이 오잖아요. 저는 저 보이스피싱범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에는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1, 2만 원도 아니고 이 돈이 당신 돈 맞아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경찰이 물어보면 입출금 내역서, 통장 뭐 계좌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대답을 못할 거면 나타나지를 말았어야죠. 제 말이 그겁니다. 이 보이스피싱범은 아마도 그게 더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인출책이니까, 전달책이니까 하면 또 그 조직 내에 상급자가 있었겠죠. 거기에 혼날 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서 뭐 둘러대면 얘기를 하면 경찰이 속아주겠지. 저기 어떻게 경찰이 속아요. 당연히 잡혔죠. 당연히 팀장님도 현직에 계셨더라면 이것 봐라. 이 범인이네 딱 감이 오셨겠죠? 그렇죠. 통화를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당황하면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육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느낌. 느낌이 중요한데 그 일반 형사들이 사투리로 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좀 주장하면 안 되는데. 촉이 사투리였습니까? 그게 사투리 아닙니까? 전문 용어. 전문 용어가 아무튼 그렇게 촉을 느끼는데 한자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지면 안 되지만 일단은 느낌으로도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원 경사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다. 예. 촉이 딱 온 거죠. 오죠. 우리 제대로 유인했는데 이준원 경사 저한테 연락하면 피자 한 판 쏘겠습니다. 피자. 또 피자. 뭐 저번부터 맨날 피자만 산다 그래요. 연락 오면 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근데 제가 팀장님 제 말씀 나왔으니 딱 한마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지지난주 방송에서 팀장님한테 약간 제가 장난을 쳤더니 어떤 우리 또 가족 여러분이 댓글에 야, 너 왜 어르신한테 너 그렇게 버릇장머리 없이 그래. 물론 우리 팀장님이 연세가 저보다는 많은데 저도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예? 진짜? 나이 어린 거 아니잖아요, 저도. 예? 제가 사석에서는 은배형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근데 앵커님 제가 보기에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남사 주인공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방송 사고 아닙니까 이거? 이건 방송사고다. 자, 승현님, 예. 그 조사하면 다 나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이 경찰이 당연히 확인에 딱 들어갔겠죠. 해리포터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 아까 우리 저 팀장님이 주신 대로 촉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확인을 하고 그 안에 돈을 보면 어디서 인출됐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 북구라는 거예요. 특정 지역 북구에 딱 가서 그 북구에 전화를 딱 해보니까 진짜 그 북구에서 이게 지금 도난 분실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 확인해 보니까 이미 경남 고성에서 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이 남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 확인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잡았을까요? 위치 확인은 가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위치 확인 가능한데 위치가 정확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사가 뭘 생각했냐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침착하게 돈을 찾으러 오라. 사실 돈을 찾으러 오라고 그렇게 이제 약간 뭐랄까 사설하지만 수사 기법상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경찰이 모르는 줄 알고 안심하고 경찰서로 온 거죠. 아이고. 경찰서가 어디입니까? 독 안에 든 쥐거죠. 그렇죠. 바로 그냥 체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이 경사님이. 진짜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이 수거책 저 남성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 된 일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이 만약에 이 2천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안전을 택했더라면 이 위에 이 수거책 위에 단계에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를 테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피해자를 찾고 보니까 이 돈을 뺏긴 사람은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속은 50대 남성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피해 입은 전체 금액은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 2천만 원은 찾게 됐지만 하실 수 있게 되셨지만 이미 2차례에서 걸쳐서 이렇게 갈취당한 부분은 못 찾고 계시고 그 지금 보이스피싱금 잡힌 인출책, 전달책인지 일출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가 써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제 상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겠네요. 경찰에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하셔서 본 위에 저 위에 있는 자들을 잡아야죠. 그래야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다 완전히 환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 수거책들 백날 물론 그것도 잡아야 되지만 그 위에 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을 딱 잡아야 이게 참 일망타진이 될 것 같은데 승현님 뭐가 됐든 앞서 이 인터뷰를 한 이 경찰분의 기지 덕분에 이 수거책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일부긴 하지만 이 피해 금액도 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자, 중요한 거. 2천만 원 이거를 딱 신고한 그 택시 기사님. 이분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금액이 있으면 그 돈을 갖고 싶죠. 근데 그 택시 기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박수 쳐드렸다시피 이 돈을 빨리빨리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이고 그 수거책을 잡고 그래도 피해자에게 그 작은 돈이 그 나머지 돈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아마 이 시민에게 감사장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진짜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번 따뜻한 사회고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번 살아볼 만한 사회라는 걸 느끼게 하는 택시 기사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60대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섰습니다. 남성은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출소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에 대한 법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6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4월인데요. 새벽 시간입니다. 울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 앞에서 문 닫혀있는 차 문을 열고 현금 21만 원과 그리고 기금속 한 100만 원 정도를 훔쳐서 도주하려다가 차 주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처에 있는 화단에 딱 숨습니다. 차 주인이 화가 나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나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뛰어나와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자, 어찌 됐든 차주의 신고로 이 경찰에 붙잡힌 이 60대 남성. 저런 사람들 보통 팀장님, 저런 사람들 딱 맞닥뜨리면
뭐라고 딱 반응합니까?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 젊은 절도범이 맞는데 이 이제 차주한테 반항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강도죄로 의뢰를 하거든요. 3년 이상 지형이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일단 체포한 다음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남성이 자기 신분증이 아닌 훔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다른 전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가짜 신분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데려가 조사하게 되면은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는 거 보면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일단 뭐 절도에는 굉장히 많은 흔히 말해서 이골이 났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 사람 실형을 받고 2020년에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특별 사면 받고 2021년에 4개월 지난 남짓에 다시 한번 현금 21만 원과 금팔찌 하나를 훔치다 발각되었는 정말 절도에 의한 절도를 위한 절도의 행동을 했다라고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상습 절도로 구속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풀려나가지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가 결혼을 해서 이게 양 변호사님 혹시 감옥에 있다가 아이가 결혼을 한다라는 이유로 그래도 이제 이 집안의 뭐 대사니까 너 갔다 와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는 않고 구속돼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절도범이지만 상습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해쳤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결혼식은 치르고 재판 끝나고 혹시 구속되면 법정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풀어졌던 건데 그렇게 나와서 자녀 결혼식이 아니라 도둑질을 시작을 또 한 겁니다. 9월에 빈 사무실을 털기 시작을 해서 이 9월 2일이었고요. 그 이후로 울산, 부산, 양산, 김해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한 10여 차례에 걸쳐 780여 원 가량을 훔쳤고요. 또 훔친 물건 중에 체크카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뭐 자기 필요한 것도 사고 다른 거기에 이제 신분증 사무실을 털었으니까 다른 사람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또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아니 팀장님 진짜 뭐 저 사람의 자녀가 이번에 결혼한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버지라고 또 그래도 뭐 결혼식에는 모셔야겠다고 이렇게 딱 요청을 한 건데 세상에 가가지고 아이고 자식한테서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그 결혼식에는 가진 못할 망정. 그 와중에 또 저런 짓을 하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60대 이 노인이 사실은 법을 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구속집행 정지라는 것이 알다시피 재판 중에는 법원에서 결정으로 허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은 장례 참석이라든지 출산, 중병 등 긴급한 상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피의자를 석방을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그리고 주거 제한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다시 집행을 해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남성은 그 법망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집행한 게 아니고 도주를 한 거죠. 도주하면서 범행했기 때문에 법망을 이용한 즉 그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긴급한 상황을 참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범행을 계속했던 상황입니다. 자, 승 의원님, 진짜 이번에 결혼한 자녀 그러니까 그 사돈집에 자기 그 뭐 처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사실 뭐 제가 이 결혼한 건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아들이 똑같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두 가정 정말 행복하고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함과 동시에 절도라는 게 저희들이 흔히 말해 불한당이란 말을 써요.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흔히 말해서 소탐대실하고 견물생심인 그런 어떤 범죄인데 이런 어떤 상습 절도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절도의 표현, 경량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 경량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정시설이 어느 정도 자유박탈적 처분에 좀 국한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개선 교화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뒤에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실형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개선 교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치료 프로그램이 좀 같이 함께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조세형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면 중독이에요, 중독. 자,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뭐 우리 승 의원님 잘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피해 액수만 놓고 보면 780여만 원, 그러니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야 이게 실형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 풀려난 게 2020년이었어요. 그때 특별 사면이었어요. 아하. 그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재판 중이었잖아요. 재판 받고 있는데 그게 자녀 결혼식 핑계로 나가서 또 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 뭐 범죄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죄질이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절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켰으면 그때부터 저항 안 하면 이게 죄목이 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강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것까지 저지른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징역 4년. 이 절도와 관련된 범죄 치고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3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상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도를 의심했기 때문인데요. 흉기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하기도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그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만이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피해자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남성은 모두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예, 백 기자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보죠. 네, 사건 2020년 1월로 돌아갑니다. 무려 1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친구를 흉기와 의자로 때립니다. 이유는 바람을 핀 것 같다라는 건데요. 다른 남성이랑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추궁을 하고 그다음 저렇게 때리는 범행까지 이어간 겁니다. 때린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에휴.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만이다. 네가 날 고소하면 나는 너를 더 힘들게 고소해서 널 해치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닷새 동안 계속해서 이 여성을 괴롭히는데요.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만들어진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리게 하고 그걸 다시 손으로 줍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폭행도 이어져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아무래도 끝까지 신고를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직장 동료의 설득으로 인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구를 사랑했냐? 하하, 이 남자가 말이죠. 누구를 사랑했어? 누구를 사랑했어 너?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사실 이런 경향, 아까 방금 한 2번인가요? 그때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 과거에 이야기했던 건 의처증인 거죠. 이 의처증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그만큼 배려하지 않고 그만큼 좋아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하는 작은 행동조차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데 왜 너는 그를 배려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만으로 보면 이 남성 굉장히 적극적인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오해의 어떤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살충제를 가지고 난 다음에 살충제를 여성에게 얼굴에 뿌리고 난 다음에 살충제에는 굉장히 인화성 물질이잖아요. 그걸 라이터를 켰다라는 행동을 했다는데요. 저런 행동은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걸 넘어 분명히 이건 사이키아트리한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성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피해 여성 하루라도 빨리 이 남성 곁으로부터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런 자들 그 전과 기록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 지금 30대 남성인데 팀장님 알고 봤더니 전과 19범. 아니 세상에 이거 여쭤볼게요. 나이가 30대인데 전과 19범이 되려면 평소에 어떻게 살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평소에 뭐 법을 밥 먹듯이 위반했는데 아까 그 승희 의원님 얘기했지만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뭐 살충제 뿌려가지고 라이터까지 붙이고 또 뭐 사진도 찍었다고 그래요. 성적 수치점 사진을. 폭행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럴 정도라면은 정말 아주 나쁜 악당인데 자기가 1년 동안 같이 산 여자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불구하고 다른 남성이랑 통화했다고 이렇게 때린다면은 폭행한다면은 이 남자를 좀 어떻게 처벌을 또 강하게 그리고 이런 남자는 눈빛을 봐가지고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요. 만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 남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말아요. 약간 좀 그동안 워낙 많은 이 범죄자들을 상대하시면서 뭔가 좀 딱 이렇게 딱 그 관통하는 무언가가 좀 뭐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실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게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언어 자체에서 폭행 언어 거친다든지 그 눈빛이 너무 살벌하다든지 그리고 이 행동의 액션이 좀 거칠어요.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 앵커님처럼 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피하라는 얘기지 특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자를 만날 때 선택을 좀 잘하시면은 이런 피해를 안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피해를 복구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는 곧바로 신고하셔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자, 결국 이번에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혐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네?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성폭행을 저질렀잖아요. 예. 아무리 사귀던 관계라고 할지라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강간이고 또 유사강간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을 해서 그거를 아는 사람에게 또 보내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정말 뭐 살충제 이런 걸로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특수상해, 특수폭행, 강요까지 있는데 이거를 닷새 동안 겪었을 여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닷새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이 그렇죠. 여성에게는. 예. 자, 그럼 이 남성 재판을 받으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재판 과정은 그렇게 폭력을 저지른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 치고는 정말 뭐라고 할까 좀 찌질할 정도의 변명을 된 거예요. 어허. 나 그렇게 뭐 살충제 뿌리거나 한 적도 없고 성폭행도 아니에요. 자발적인 성관계였어요. 그리고 아니 뭐 저 출근도 잘 정상적으로 했고 나한테 청국장도 끓여주는데 뭐 강제로 그렇게 폭행 당했으면 청국장 끓여줬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가혹한 폭력에 시달렸는데 어떤 여성이 자발적으로 뭐 좋아서 청국장 끓여줬겠어요? 당연하죠. 예. 자, 그런데 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꼭 이래요. 앞서 그랬잖아요. 뭐 외도를 의심해. 야,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하면서 막 폭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지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양다리를 거친 건데요. 그 사건이 2020년 1월 29일 날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2월 3일 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2월 7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그때 다른 여성이 이 가해자를 위해서 가해자 휴대폰을 숨긴 거예요. 증거인멸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죄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데 벌금은 한 30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이 여성 외에 다른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 다른 여성이 이 가해자를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하 참. 자,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 남자 오히려 자기가 떳떳하다고 찌질할 정도로 좀 변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메신저 내역이랑 녹음 파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근데 재판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보고서 이 사람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돼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요. 사전에 장난스러운 말투로 대화를 했던 여성은 사건 이후에 남성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일거수일투족, 나 어디 갔어, 출근했어, 나왔어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고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그리고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자, 승 의원님, 재판부는 이 이자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이 있었는 거죠. 아까 나와 있다시피 여성이 청국장을 끓여줬다. 여성의 내용을 녹음하고 여성에게 존댓말을 하게 되는 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모습으로 오해하는데 아까 메마른 여성 정우군의 중간에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가 르노 박사의 학습된 무기력화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영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영화 인디안 썸머라는 영화를 보시면 한 여성이 남성에게 굉장히 조종되고 난 다음에 그 남성으로부터 벗어나고 난 다음에 여성이 가고자 하는 장소를 말하지 못합니다. 터미널에 왔는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그 여성은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여성의 모든 사회는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청국장을 끓여주고 존댓말하는 게 결코 당신을 존경하거나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은 지옥 속에서 이 남성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갔다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경찰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첫 번째 순간으로부터 벗어나셔야지 이 순간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근원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그 이자가 자기 동거녀를 막 폭행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야, 나는 어차피 집행유예만 받을 거니까 그거면 그만이야. 자, 이거 보세요. 전과 19범입니다. 저는 나는 어차피 집행유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 워딩에 저는 약간의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전과 19범을 하면서 집행유예로 그냥 뭐 적당히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그냥 별로 뭐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예? 사실 그러니까 반성문 쓰면은 그래 뭐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너 어떻게 뭐 과거 또 어렸을 때 참 집이 좀 어려웠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부부지간에 싸우는 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도 있고 가정폭력 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 특별법도 있고 그 성폭력에는 부부지간에도 어떤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도 옛날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통념 그 법원이 우리에게 꾸짖듯이 우리도 그 법원의 판사님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과거와 다르다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012년) 어느 여름밤, 그날도 오늘처럼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한 50대 부부 앞에 우비를 입은 괴한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준비한 둔기로 남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함께 폭행을 당한 부인은 가까스로 차로 도망쳐 목숨을 건집니다. 부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성이라고 진술합니다.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진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전 재산 5억 원을 현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금액의 현상금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범인을 잡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 액수의 현상금에도 범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들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현상금 최고 금액이 걸렸던 부동산업자 청부 살해 사건을 다룹니다. 자, 현상금 5억, 역대 최고 액수. 참 이것만 보더라도 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사무쳤을까 딱 단박에 알 것 같은데요. 자, 사건 당시 다시 짚어보죠. 집으로 돌아오던 50대 부부를 비옷을 입은 두 남성이 습격을 했다는 거죠. 네, 2012년이고 8월 21일, 그러니까 여름밤이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는데 부슬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용인의 한 부촌에서 50대 부부가 차를 타고 귀가를 하는데 비옷을 입은 괴한 2명이 뒤에서 습격을 합니다. 차에서 내리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기 충격기를 활용해서 남편을 공격했고 둔기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아내가 고스란히 이 모습을 목격했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차에 다시 올라타서 근처 주택가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습격으로 남편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건 발생 2주 만에 결국 숨집니다. 아하. 아내도 폭행과 충격으로 부분적으로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실어 증세를 겪는데요. 다만 경찰 진술에서 아내는 생면부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경찰 수사가 쉽지 않았었겠는데요? 쉽지 않았죠. 게다가 이제 그나마 범위를 좀 좁혀볼 만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내는 처음 봤다고 하는데 이 용의자들이 둔기를 미리 준비해왔고 그리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뭐 경제적인 사정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니고 하면 원한 관계를 주목을 했던 거고 실제로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 숨진 남편이 부동산업을 하다가 건설업 같은 걸 하다 부동산업으로 돼서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박 전화로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도 받기도 했었고 또 키우던 반려견이 살해당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다라고 해요. 전조가 있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로서는 그 주변들을 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작은 단서들은 있었지만, 심 의원님, 이자들이 다 딱 이렇게 특정할 만한 핵심적인 실마리는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이 사건 저도 현상금이 굉장히 크게 걸렸던 사건이라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건인데 당시 이제 CCTV에 탁 나오는데 CCTV가 그렇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우비 탁 쓰고 이렇게 싹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정확하게 안 보여요. 아하. 그리고 피해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생명부지남이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하면 제가 김원배 팀장님 보면 팀장님 멀리서 보더라도 김원배 팀장님 딱 이렇게 외모가 어패럴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확하게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었고 둔기라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뭔가 휙 휘두르면서 이렇게 반짝 빛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둔기도 명확하게 무엇인지가 확인 안 되고 물론 전기 충격기 하나는 확인되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돈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원한관계라는 게 조금 더 강력해지고 혹시 이 사람들 누가 청부해서 살인했는 게 아니냐라는 사건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정황에서 용의자를 2명 특정됐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사실상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상금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 단서도 없고 막막하다 보니까 그럼 돈이라도 왕창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제발 좀 어디서 좀 손들고 나와라 뭐 이런 심정이었던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에 현상금을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거는 게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에서 정하는 액수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건가 보네요. 저거는 이제 민간인이 걸기 때문에 액수는 관계 없습니다. 예. 지금 민간인이 걸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당시 실제 그 현수막입니다. 그렇죠. 현수막인데 예. 그 당시 2012년도에 아마 최고 액수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나눠보게 되면은 그 옛날 그 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5천만 원을 걸었었어요. 유영철이한테 5천만 원. 수사기관에서 걸은 거죠. 그리고 울산에 17년간 90차례 산불 낸 그 봉대산 불다람쥐 같은 경우에도 3억 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 있죠. 유병원 씨, 그 세무그룹 회장. 이 당시에는 검찰에서 5천만 원을 걸었다가 10배를 올려가지고 5억으로 올린 거거든요. 이거 2014년.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민간이 건 것, 또 수사기관에서 건 쪽에서 최다 액수의 5억을 걸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유족들이 뭔 전 재산을 걸었다고 합니다. 꼭 범인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전 재산을 걸고 현상을 붙이게 된 겁니다. 예. 자,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한번 다뤘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보 전화가 좀 걸려 왔었다면서요? 사실 이게 제보 전화 특성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전화 한 통이 탁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전화 때문에 사실상 경찰은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전기 충격기 저희 딸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기 충격기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전기 충격기를 어떤 뭐 허가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있는데 전기 충격기 사면 뒤에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 번호가 있으니까 고유 번호를 누가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역추적을 탁탁탁탁 시작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한 사람이 특정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최유력 용의자로 특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용의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 사람이 딱 나왔는데 이 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청부살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한 어떤 임야를 3,300평 정도 됐을 거예요. 3,300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16억 8천만 원 정도의 이제 그 매매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과정에서 뭔가 틀어지는 바람에 신모 씨와 박모 씨가 살인 교사를 하고 거기에 참여했는 사람, 지금 우리 저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김모 씨와 조모 씨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살인을 했는 두 사람이 범죄를 실행해서 한 남성,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남성은 사망하고 그 피해자의 그 부인은 아까 실어증까지 걸리면서 피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자, 지금 저 그래픽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양 변호사님, 저 교사와 범은 잡혔는데 실제 그 살해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안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계속 교사했다는 사실을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혼내주라고 했지 목숨을 빼앗으라고 한 적은 없다. 근데 공범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범인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법정에서 주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 피해자 가족들은 세상에 그러니까 교사범들은 잡혔어요.
자, 그런데 우린 죽이라고 한 적 없고 그냥 좀 뭐 겁만 주라고 했. 야, 그럼 뭐해요? 이미 죽었는데 사람은. 사실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이 거의 없고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그런 범죄 조직들이 실제로 폭력을 많이 행사하던 시절은 이런 변명들이 법정에서 간혹 등장을 했고 판례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안에서 좀 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부인은 더군다나 남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공격당해서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예. 실제로 본인도 피해자였던 거죠. 말을 잃을 정도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재판이 걱정이 됐든지 피해자 유족 10명이 상복을 입고 법정에 갔답니다. 제발 이대로 이 사람들 말을 믿어주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봤었을 때 아니 혼내주라고 한 사람들이 무슨 전기 충격기를 직접 구해서 이걸 그렇죠. 가져다 주기를 하느냐. 예. 설령 폭력을 사주했다 그래도 그렇게 사주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이게 뭐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사람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거든요. 아이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경제적인 어떤 이유도 없는데 단순히 혼내주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다. 이거는 니들이 지금 살인을 청구한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사한 박 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항소심에서 13년으로 강형이 되긴 했지만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1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백 기자, 하지만 실제 해결사들 살해를 실행한 자들은 안 잡혔잖아요, 지금. 네, 빗속에서 우비를 입고 흉기를 휘둘렀던 그 두 사람 계속해서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픽에서는 저 가운데 있는 김모 씨랑 조모 씨 순차적으로 잡히긴 할 텐데요. 일단 경찰은 당시에 이 두 명의 신원 앞서 살인교사했던 신모 씨와 박모 씨에게 받아서 수배령도 내리고 은신처도 찾아다녔는데 검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패를 합니다. 유족들은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주범 박 씨가 지인들을 시켜서 공범 2명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탄원서를 계속해서 냈었고 저 두 사람의 행적이 계속해서 찾아지지 않으면서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심 의원님. 네. 해결사 두 사람 각각 9개월, 3년 사건 발생 9개월 후, 3년 후에 둘 다 잡혔죠? 네네, 잡혔습니다. 사실 교사범은 그렇게 시킨 사람이고 직접 행동한 사람을 잡아야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우리가 잡힌 사람은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강도상의 전과 구범인 사람이었어요. 구범인 사람이었고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교사범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손만 좀 봐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살인교사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 씨가 박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살인을 잘 해가 오면 추후 납골당 사업구역 옆에 굿당을 설치하겠다. 그 굿당이 왜 설치되는가 하면 교사범, 그냥 살인을 직접 한 사람의 부인이 무속인이었는가 봐요. 그걸 굿을 해줄 수 있는 굿당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고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조 씨도 역시 잡힙니다. 잡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잡히고 조 씨가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 행동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냥 옆에서 그냥 따라다녔을지 난 절대로 가담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신청해서 이게 간접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직접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자기는 아니었다고 발뺌을 했는데 그래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을 했는데 자, 이 조 씨, 난 직접 증거는 없다 했던 조 씨 어떻게 됐습니까? 9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의견이 갈린 건요. 9명 중에 8명은 무기징역이었고 1명은 30년형을 선고를 해달라고 한 부분만 결정이 달랐고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지금도 복역 중이긴 한데 조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흡수하고 있긴 아직도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교사를 했던 박 씨 같은 경우가 또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6년에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또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영국으로 가보시죠. 빨간머리 여성과 개 한 마리가 잔디밭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이 지금 다리를 벌리고 앞구르기를 하고 개가 그 위를 점프해 달립니다. 여성이 두 손을 내밀자 하이파이브도 합니다.
어우, 뭐 아주 똑똑한 강아지 같아요. 네, 마치 여성과 춤을 추는 것 같은 이 개, 올해로 6살이고 이름은 다이키라고 합니다. 다이키리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훌라후프를 직접 입에 물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여성의 다리 사이로 빠른 속도로 오가는 묘기까지 부립니다. 높이 점프하는 것도 이 개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잘하네요. 잘하네요, 진짜. 뒤로. 야, 뒤로. 개가 뒤로 가네. 후진을 해요, 얘가 지금? 뒤로 갈 수 있나? 오. 네, 예상하신 대로 다이키리는 이미 12개의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세계 최대의 도그쇼 크로크츠에 참가했습니다. 아쉽게도 다이키리가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는데 저 귀여운 외모와 멋진 묘기 실력으로 관객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꼭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렇게 잘하는데도 우승을 못했으면 더 잘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승한 애를 안 보여주는 그걸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준우승한 애를 보여줘, 왜? 알겠습니다. 다음 픽 중국으로 이어가죠.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네, 가정집 침대인데요. 개 위험한데? 한 마리와 앵무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입 닫으면 어떻게 저거? 개가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금방이라도 저 새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앵무새 행동입니다. 개의 입 안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거 입 탁 닫으면 어떻게 목이, 아이고, 이제. 네, 부리로 개의 이빨을 쪼고 있는데요. 앵무새가 개의 이빨을 닦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앵무새가 개의 이빨을 닦아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악어와 악어새 같은데요. 어쨌든 두 동물이 한 집에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치아, 그러니까 저 강아지 이빨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뭐 이런 걸 막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맛있는 거 먹은 게 아닐까요? 중요한 핸드폰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아, 지금 개 이빨을 진짜 저렇게 하는가 싶어 찾아봤어요. 이게 그러세요? 정말 가능할까? 예. 아이고, 앵무새가 딱 개를? 걸렸어 아주. 자, 세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아, 불안합니다. 예, 캄캄한 밤 어느 한적한 교차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한 트럭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 차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밀려났죠. 그래서 도로 반대편에서 빠르게 다가오던 트럭과 충돌한 겁니다. 자, 충격이 얼마나 컸던 건지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완전히 돌아가는 모습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운전석 내부를 찍은 블랙박스 영상도 있는데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충돌 장면이었던 겁니다. 교차로 앞에 정차했던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밀려난 이유가요. 뒤에 있던 트럭이 갑자기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 있던 트럭이 앞으로 미끄러졌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반대편 저 지금 나오는 트럭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던 거죠? 그렇죠. 뒤에서 들이받치면서 트럭이 차선을 넘어간 것이어서 세 대의 트럭이 충돌을 한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운전자 3명 모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정말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처음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자 운전 중에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운전자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픽 미국 뉴저지로 가보시죠. 아유, 불났다. 네, 지금 어느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데요.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에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온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났는데 어느 경찰관 보디캠에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구조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갑자기 하늘 위로 팔을 뻗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뭐 떨어졌는데? 예, 한 남성이 3살 난 남자애를 안은 채 2층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떨어. 예. 잘 잡아야 되는데. 남성이 창밖을 향해 구조 요청을 하자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던지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던 아버지가 2층 창문에서 아이를 던집니다. 자, 던지고요. 받았다. 예, 무사히 구조대원들의 품에 안겼고 이후 아버지도 창문 아래로 뛰어내려서 화재 현장을 간신히 벗어났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 go outside for the hall to get any help to get outside. Just I see the window and I open it. And first situation I take care about my son.
after going up through the window, for the police, all the people he helped me. 다들 괜찮으신 거죠? 네, 아버지하고 아들 그리고 구조대원 경찰관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화재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쯤에야 진압이 됐다고 하는데요. 총 15거가 불에 타면서 50명의 이재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 조사 중입니다. 예, 지금 이 뉴저지 영상인데 뉴저지에서 박정숙 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예. 아, 팀장님도 혹시 저런 위험 상황에서 딱 누구 시민을 구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위험 상황에서 저렇게 구해본 적은 제가 소방대원이 아니라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틀림없이 저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5번째 팀 영국으로 가보시죠. 아, 이거 불안합니다. 네, 오늘 보석상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지금 후드티를 입은 남성들이 나타나더니 유리 깨졌습니다. 유리문이 부서지자 문이 열립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남성들, 야구방망이 등 도구를 꺼내들고 유리 진열대를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짜 미국이나 유럽은 백주 대낮에 막 저래요 지금. 네, 유리 진열대를 깨부순 후에 지금 진열된 보석을 훔치고 있는데요. 강도들입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흉기로 직원들을 이미 위협을 해서 쫓아낸 상태고 총 2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보석을 훔쳤습니다. 훔친 보석을 가방에 집어넣고 나서는 보석상 밖에 주차돼 있던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잡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목격자를 찾고 있는데요. 보석상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려진 보석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잡고 있군요. 아, 진짜. 아니, 승현님. 네네. 그 승현님 맨날 제가 유럽에 가봤더니 미국에 가봤더니 이런 말씀 막 입버릇처럼 하시잖아요. 많이 가봤으니까. 예.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저기서는 백주 대낮에 저래요? 사실 저 정도면 제가 3억 2천이면 앞에 가드가 있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런 상황에서 가드가 없고 제가 지금 저 거리를 보니까 그렇게 거리가 이렇게 팬시한 거리는 아닌 듯해요. 저 보석상만 그 거리 중에서 가장 비싼 타깃이 될 수 있는 보석상이었으면 조금 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권력은 반드시 저런 범죄자를 잡아야 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국가 공권력은 저 가게를 지켜줬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귀여운 소녀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멋진 포즈를 취하며 복도를 걷고 있는데요. 마치 모델이 패션쇼 런웨이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옷입니다. 복도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다른 원피스를 뽐냅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거 감각이 있네요. 네. 저 옷들이 모두 소녀가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요? 네, 카이아라는 소녀인데요. 스스로 옷을 디자인해서 만드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먼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서 옷을 디자인하고 재봉틀을 이용해서 직접 하루에 한 벌 정도 드레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죠. 네. 엄마가 이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스타가 됐는데요. 어린 나이인데도 재봉틀을 다루는 손놀림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몇 살이에요? 9살입니다. 4살 때부터 스스로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데요. 카이아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로 일해볼 걸 권유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아직 아이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스스로 꿈을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아 역시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면서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자기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손 조심하고요. 자, 오늘 사연도 전해드려야죠. 주인공 두 분입니다. 사진 먼저 보여주시죠. 자, 이곳은 산후조리원입니다. 임채환 님이 보내주셨는데 생후 13일 된 딸 꽃비 아빠입니다. 아내가 사건 반장을 너무 좋아해서 조리원에서도 챙겨보고 있어요. 아이도 선행학습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아, 꽃비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자, 다음은 이효림님인데요. 외할머니가 며칠간 오셔서 계속 보시다가 가신 뒤로 이제는 우리 집 고정이 된 사건 반장. 이거 완전 신선한 뉴스 하시면서 아드님 사진을 저렇게 찍어주셨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잘 쭉 정주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